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굴리는 사피엔스 현채, 정민, 지후, 시현, 지은. 은정입니다. 오늘 굴릴 책은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자면 헤르만 헤세는 독일에서 선교사 아버지와 선교사 가정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결정한 신학자의 길을 걷기 위해 준비했지요. 신학교에 입학하지만 적응하지 못해 7개월 만에 신경쇠약 증세로 학교를 도망치게 돼요. 헤세의 청소년기와 이 책의 주인공인 한스의 청소년기는 매우 비슷해요. 수레바퀴 아래서는 이처럼 자전적 경향이 강해요.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인 데미안과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성장소설이라는 점이죠. 헤르만 헤세는 성장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을 책에서 표현했지요. 책 내용을 요약해보면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는 마을에서 무척 영리한 아이로 학교에서 특별과외 수업을 받으며 자라요. 어렵기로 유명한 주시험에서 당당하게 2등으로 합격해 신학교에서 생활하며 우연히 자신과는 매우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하일러라는 학교의 문제아와 친해져요. 공부에 매진하며 정해진 틀 내에서 성실하게 사는 소심한 한스에 비해 하일러는 활기가 넘치며 거침없는 자유분방한 소년이에요. 신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한스는 하일러를 진정한 친구처럼 대하게 되지만 문제아로 낙인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하일러는 학교 내에서 반항을 하다가 쫓겨나고 한스에게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고 도령에 돌아와요. 마을에서 가장 영리했던 아이가 우수한 성적표가 아닌 정신질병의 소견서와 함께 돌아오니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고향에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의 견습공의 길을 걷게 되는 한스는 엠마라는 이성친구에게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만 인사도 없이 엠마가 떠나버리자 상처를 받게 되지요. 공장 사람들과 회식이 있었던 그 다음날 한스는 강에 익사한 채로 발견되며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부터 수레바퀴 아래서 토론을 시작할게요. 토론자 지후, 시현, 지은, 정민, 현채, 은정입니다. 헤세는 신학교를 그만두고 작가로 성공하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독서였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서는 무엇인가요? 독서는 자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으면서 의문점도 들 테고 작가가 말하는 것을 수용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할 것이지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으며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시야를 더 넓힐 수 있어요. 독서는 제2의 눈이에요.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제2의 눈이지요. 독서는 삶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다 보면 지식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독서는 지혜와 지식의 집합소라고 생각해요. 다수의 위인들이 자신들의 성공 비결을 독서로 꼽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얻기도 하지요. 여러 작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글에 녹여낸 것이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서는 인생에 있어 사람의 눈과 같아요. 사람들은 눈을 통해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독서에서도 똑같이 독서를 통해 여러 관점을 보게 되면서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의 제목의 수레바퀴가 무엇을 상징하나요? 저는 수레바퀴는 나를 압박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뒤에서 쫓아오는 수레바퀴가 없다면 주변에 비해 뒤처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가고 싶은 길을 가도 될 것이죠. 하지만 수레바퀴가 쫓아오기 때문에 성적과 건강 같은 요소들이 저를 압박하고 저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지요. 수레바퀴가 상징하는 것은 기대와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수레바퀴가 뒤에 따라올 때 기대와 억압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때문에 수레바퀴가 선택하는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되기도 해요. 수레바퀴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재촉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수레바퀴는 성적과 기대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이라 성적이 나빠질까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서 수레바퀴는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저에게 수레바퀴는 성적인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이라는 것은 저를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제가 쉬면 쉰 만큼 더 공부해야 하고 쉬어가면 경쟁자들에게 따라잡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꼼짝없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스와 하일러를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하일러가 퇴학당했을 때 아이들은 한스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한스는 알지 못했죠.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한스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반면 하일러는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일러가 퇴학당했을 때 한스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니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 차라리 하일러가 알려주었다면 상처를 덜 받았을 것 같아요. 하일러가 퇴학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한스가 왜 하일러가 퇴학당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스는 왜 하일러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는지가 무척 궁금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하일러가 한스에게 자신의 퇴학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고 한스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한스는 자신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하일러가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기에 상처를 받았고 사람들의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며 한스를 내몰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한스가 하일러 같은 부류라고 여길까봐 한스는 두려워했지요. 한스는 우물 안의 개구리이고 하일러는 우물을 탈출하려는 개구리인 것 같아요. 한스는 우물이란 세상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변 인물들은 한스에게 이 우물을 탈출하면 안 된다. 이 우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하일러는 능동적이기 때문이죠. 하일러는 학교를 나가기 전에 한스에게 자신이 학교를 떠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했어요. 수레바퀴 아래서에 나오는 한스의 주변 인물들이 한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으로 한스의 심리는 어떠했을지 이야기해 주세요. 한스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스는 신학교에서 실패했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천한 직업이라고 여겼던 기계공이 되지요. 한스는 매우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자신이 실패한 인간이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한스의 주변 어른들은 한스의 진로를 자신들이 정해주고 한스의 앞날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어요. 그들은 한스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세뇌하다시피 말을 했지요. 그래서 한스는 자신이 특별하고 오직 목사만이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직업들을 한심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주변 어른들의 기대와 압박이 한스를 매우 의존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한스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일러처럼 자유롭게 행동하는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수레바퀴 사회 속에서 하일러같이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스는 하일러를 자신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이며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고정관념을 심어주었어요. 이때 한스의 심리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한스의 주변 어른들은 한스에게 꾸준히 압박을 주었고 한스의 심리는 그 기대에 맞추어 명예를 가져야 한다는 심리가 한스를 억눌렀어요. 어른들은 한스에게 견습생과 같은 일반적인 아이들이 가지는 직업은 미개하고 좋지 않은 직업이며 더 좋은 직업인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의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 한스의 심리는 긴장되고 불안하며 또 부담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왜 하일러가 신학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신학교의 목적이 신학을 공부해 성직자가 되는 것이고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하일러처럼 정해진 틀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학생은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퇴학시킨 것 같아요. 한스가 신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의 책임이 큰지 주변인들의 책임이 큰지 말해주세요. 한스가 신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한스 본인이 신학교에 입학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스 스스로 신학교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압박감을 느꼈던 것도 있지만 한스가 신학교에 적응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신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신학교에 입학한 것부터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했어요. 또한 신학교 선생님들은 한스가 성적이 나빠지자 한스를 신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한스에게 무관심해지고 방치했어요. 이런 것들이 한스가 신학교에 더더욱 적응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변 친구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철저히 암기식 교육을 지향했고, 한스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학교에서 받는 일방적인 주입식 신학 교육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친구들은 한스를 진정한 친구나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고, 한스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자 한스를 방관하였어요. 그렇다면 한스와 하일러의 우정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둘의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이에요. 하일러가 일방적으로 한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관계였고, 반대로 한스는 하일러에게 속마음을 털어내지는 못했어요. 하일러가 한스에게 자신이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을 먼저 귀뜸해주지 않은 것과 한스가 하일러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답장이 오지 않던 것을 생각하면 하일러는 한스를 이용한 것 같아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일러가 한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한스는 하일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하일러와 한스는 일방적인 관계였죠. 게다가 나중에 하일러가 퇴학을 당하고 난 이후 한스는 하일러가 자신에게 언젠가 연락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일러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서로의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진정한 친구였다면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면서 둘이 신학교 생활을 헤쳐나갔을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둘은 하일러가 자신의 넋두리를 풀어놓는데 한스를 이용하는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한스는 하일러가 학교를 떠난 이후 편지를 보낼 정도로 하일러를 최소한 친구라고 여겼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일러에게 배신당한 것이나 틀림없어요. 한스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이었다고 생각하나요? 한스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한스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한스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스가 공부를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른들의 압박이 없었다면 고향 친구들과 평범하게 어울려 지냈을 거예요. 즉, 어른들이 한스에게 과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한스는 빈 껍데기처럼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나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한스의 죽음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스의 고향은 작은 마을이었고 마을 단위로 한스가 신부가 되어 마을의 자랑이 되어주길 원했어요. 청소년인 한스에게는 마을 전체에서 한스에게 거는 기대를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한스는 주변 환경에서 주는 부담감이랑 자신은 신부가 되지 않으면 실패자라는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한스의 죽음이 타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한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억압당하면서 억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한스가 적응을 하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죠. 결정적으로 아버지는 한스한테 과도한 기대를 걸었고 그에 부응하지 못한 한스를 철저히 박탈시켜서 한스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한스의 죽음은 타인의 책임이 크지만 개인의 책임 또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들에게는 한스가 신학교에 2등으로 입학한 것이 중요했지 정작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스가 좌절했을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한스의 책임은 자신이 원하는 걸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신학교에서든 신학교에서 나온 이후에든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없었던 것이지요. 한스가 신학교에 2등으로 입학할 정도로 똑똑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한스가 똑똑하다며 마을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 과한 교육을 시키고 취미와 즐거움을 모두 빼앗으며 한스에게 어른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든 어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한스는 어른들에게 반항도 할 수 없었고 본인의 소극적 성격도 자신의 탓보다는 어른들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성장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마을의 기대주였던 한스는 학교 적응에 실패하고 돌아와요. 한스가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며 한스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줄 건가요?
한스에겐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 성적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자 성공이라고 말해주고 싶고,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저는 한스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사람들의 기대였다고 생각해요. 한스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부담감이 막중했어요. 이런 한스에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 즐겁게 노는 것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한스에게 힘들었던 점은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었다는 것 같아요. 고민을 들어줄 것 같았던 하일러는 한스를 이용하려 했고, 힘든 점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노력해도 하일러는 산책을 하라는 둥 한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언을 해주었죠. 저는 한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고 싶어요. 한스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친구를 사귀지 못한 점이에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졌었고 신학교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기보단 주변 사람의 조언에만 따르려는 의존적인 태도 때문에 적응에 실패한 것 같아요. 만약 이런 학교에 들어온다면 자신이 어떤 삶을 갖고 나가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한스에게 자존감을 키우고 독립적인 삶을 살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한스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자신이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는 것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한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 매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 자신이 실패한 것 같고 스스로가 쓸모없어 보여도 그건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인류의 발전에는 협력이 중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공정성 문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의 평가에서도 공정성이 중요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과 바람직한 학교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주입식 교육을 한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은 배우는 모든 것을 외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하죠. 성적 등급이 나뉘는 식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해요. 바람직한 학교 교육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 넓혀주는 교육이에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고 어렸을 때부터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혀주어서 시대가 빠르게 변해도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이에요. 지금 교육의 문제점은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암기식의 교육이 중요하다 보니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두 같은 것을 배우고 외워서 시험 보고 나면 잊어버리는 과정을 거치죠. 이러한 과정이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는 자유를 빼놓을 수 없죠.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유롭지 않은 교육이에요. 그리고 바람직한 학교 교육은 자유롭고 체험 활동을 압박하지 않는 교육인 것 같아요.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꼭 공부로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학교가 도와주어야 해요. 우리나라 공교육보다 오히려 사교육의 문제점이 큰 것 같아요. 공교육은 무상교육이라 그런지 학원에서의 태도랑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태도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만만하게 보지 않기 위해 좀 더 수행평가나 독서토론이나 체험학습 위주로 학생들이 공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활동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열정이 더 필요하다인가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이도저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입식 평가, 수행 평가, 쪽지 시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독서 토론이나 자기의 생각을 논술해 보라는 과제를 내주면 학생들의 부담만 커져가고 있죠. 바람직한 학교 교육은 대학교처럼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 누워서 자고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방해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꼭 들어야 할 강좌만 지정해주고 나머지 교육과정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게 하여 일찍부터 그 분야를 공부하게 해서 나중에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럼 이상으로 수레바퀴 아래서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우 타임.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공교육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 지금까지 책 굴리는 사피엔스 현채, 정민, 지후 시현, 지은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